너야. 어머니 음료에 약을 탄 건 내가 했잖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뭐, 형이 이 모든 계획을 짜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건 형이라고.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가정. 하지만 지금은 갈등과 배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삶의 가치를 찾는 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62세의 이미숙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내며 사랑과 추억을 쌓아온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두 아들, 김재현, 37세, 곽김준호, 34세, 도 이곳에서 자라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제게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이지만 남편의 부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집 뒤편에 있는 남편이 남긴 땅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가꾸며 가족의 꿈을 키워온 공간입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늘 이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뿌리가 될 거야. 아이들이 자라서도 여기에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의 그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땅이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삶은 제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남편의 빈자리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재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나눴던 일상적인 대화들, 주말마다 함께 땀 흘리며 가꾸던 작은 정원은 이제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원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미소와 손길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정원을 가꾸는 것조차 제게는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이며 각자 나름대로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남인 재현은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지 요즘 들어 저를 더 자주 챙기려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은 가끔 너무 강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하든지 말리거나 대신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는 제가 점점 더 무력해지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반면 준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답게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마치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듯 보입니다. 그 아이는 저를 위해 애쓴다는 말을 자주 하진 않지만 때때로 그의 침묵 속에서 깊은 고민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저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재현은 종종 집과 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그 가치를 평가하여 하고 준호는 이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런 태도가 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제 건강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로감이 몰려오고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소 잘 기억하던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집안일도 저를 지치게 하고 가끔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재현과 준호는 이런 제 상태를 걱정하며 제가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안일과 장보기도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려고 권합니다. 그런 배려가 고맙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배려가 제가 점점 무능력해지는 것 같다는 무거운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땀을 가꾸고 채소를 키우던 것이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일들조차 너무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남편의 부재와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이 남긴 땀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했던 추억에 젖어드는 동시에 현재의 현실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 땀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일부이며 남편과 저의 추억, 그리고 가족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이들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추억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매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냅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제게 큰 힘이 되지만 동시에 두 아들과의 복잡한 관계는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과연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결코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삶과 소중한 기억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현은 제가 가진 땅을 팔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 땅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팔아서 돈을 나누고 모두가 새 출발을 하면 좋잖아요. 재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설득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운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재현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그 땅을 파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준호는 평소처럼 짧고 간결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이어왔습니다. 그 땅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제가 함께 만든 추억의 장소였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절대 팔 수 없다. 그것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고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어떤 이유로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 제 말을 들은 재현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만이 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밤을 나갔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잠시 바라보다 따라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단순히 제 건강이나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두 아이들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점점 더 자주 화를 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던 그가 마치 무언가에 몰린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를 믿고 한 번만 결정해 주시면 다 해결될 텐데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그런 그의 태도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재현과는 달리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던 준호였지만 이제는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대화는 거의 끊기다시피 했고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있어도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자기 방에 틀어박혀 무엇인가를 쓰거나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 그가 지나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도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의도적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재현과 준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방법이 있어.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재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저를 설득하거나 설득에 실패했을 때 그 이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완전히 믿음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요. 며칠 후 재현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려주세요. 어머니 혼자 그 땅을 가지고 있는다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의 말은 여전히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강요와 조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을 고수하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재현아,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야. 그곳은 너희 아버지와 나의 추억이 서린 곳이고 우리 가족의 뿌리야. 너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결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제 대답에 재현은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냉담함과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두 아들의 이러한 태도는 저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땀은 단순히 제가 가진 유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두 아들이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저는 그들과의 이 싸움을 계속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재현은 제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들어 몸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은 다정하고 배려 깊은 말투였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걱정이 고맙기도 하고 혹시나 제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그의 말대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가지 기본 검사를 진행한 뒤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이 약은 어머님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도와줄 겁니다. 최근 들어 많이 피로하셨으니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히 쉬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재현은 처방전을 받아 약을 가져왔고 준호도 옆에서 조용히 도미하는 듯한 태도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다준 약을 매일 꾸준히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잊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끓이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려 주전자다 비어 타는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심지어 아들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루는 재현이 저를 보며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라고 묻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집안일들도 이제는 힘에 부치고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이런 상태는 결국 저를 점점 두 아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 이제 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며 집안의 재정과 일상적인 결정들을 모두 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역시 말은 적었지만 재현의 행동을 묵묵히 지지하며 저를 돕는 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제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중심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결정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두 아들에 의해 움직이고 저는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다 갑자기 멈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전혀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주변을 바라보다가 주방 케이블 위에 놓인 약병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약이 제 몸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약의 효과가 왜 이토록 이상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약병을 손에 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약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재현과 준호는 그런 제 상태를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저 대신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재현은 제게 반복적으로 말하며 더 많은 권한을 자신들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제 상태로는 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거나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재현은 집안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준호는 제 건강 상태를 핑계 삼아 약을 챙겨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친절하게 도움을 제공했지만 저는 어딘가 그들의 행동에 감춰진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의 행동이 점점 더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고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무력해졌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런 저의 상태를 이용해 그들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자신이 아침 식사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문제없이 기억하던 사소한 일조차 떠올릴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방에 서서 빈 접시를 바라보며 내가 먹었나? 아니면 잊어버린 건가?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던 저는 주방 찬장에서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매일 아들들이 챙겨준 이 약이 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처음으로 약병의 라벨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라벨에는 복용 목적과 성분, 부작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약은 기억력을 도와주는 보조제가 아니라 부작용으로 기억력 저하와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약을 죄다 복용해야 했을까요? 그토록 믿었던 두 아들이 가져다 준 약이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단순히 실수였는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 바로 저는 약을 들고 근처의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의사는 제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약물의 성분과 복용 이력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심각한 표정을 보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 약은 어머님께 맞는 약이 아닙니다. 이런 성분을 이 정도 용량으로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제가 느꼈던 모든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누가 이 약을 처방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 병원에 갔던 날과 아들들이 약을 가져다 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어머님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보호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신중히 조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아들이 나를 위해 해준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던 모습, 내가 무엇을 하려 할 때마다 걱정스럽게 말리던 태도, 그리고 땀을 탈자는 끊임없는 설득.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의사는 제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적절한 약을 처방해 주었고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맑아지는 머릿속과 함께 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게 중요한 조언을 건넜습니다. 어머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머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들들이 저를 배려한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아들들이 챙겨주는 약을 마치 그대로 먹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몰래 버리거나 숨겼습니다. 매 순간 그들의 말과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며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말투 변화나 행동 패턴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제 앞에서 적극적이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며 가끔은 너무 지나친 친절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끔 혼자 전화를 걸거나 재현과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저를 둘러싼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두 아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할까?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계속하면 얼마 안 있어 다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재현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아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더 신중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지 살펴보며 제게 불리한 선언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슬픔과 실망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두 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과 남편이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이 긴장과 의심 속에서 흘러갔지만 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을 밝히고 다시는 저를 함부로 조종하지 못하도록 만들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과 준호가 몰래 준비한 땅 매각 계약서를 발견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제가 스스로의 의지로 땅의 소유권을 두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서 아래쪽에는 이미 마련된 서명란까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빈칸으로 남겨진 서명란을 보며 그들이 제가 서명하도록 만들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아들이 저를 속여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한다는 증거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척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고 조용히 두 아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어머니가 이미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 며칠 내로 서명만 닫으면 끝난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형, 그런데 혹시라도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린 끝장날 수도 있어. 그의 말에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재현은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해놨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두 아들에게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저를 의심하지 않도록 여전히 혼란스럽고 기억이 흐릿한 척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대화 속에서 말한 며칠이라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최대한 빨리 행동해야 했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본 계약서는 두 아들이 방에서 대화하던 도중 잠시 꺼낸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방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몰래 밤을 새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계약서를 읽는 동안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미 재현과 준호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고 날짜와 조건까지 모두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로 이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조용히 제 방으로 가져가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계약서를 발견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기억이 흐릿한 척하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제게 자주 다가와 과거를 떠올리게 하려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기억하세요? 그는 제 대답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말이 없었지만 종종 재현의 옆에서 제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평소처럼 간단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꺼내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몰래 준비했던 땅 매각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니? 하지만 어머니는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아들의 얼굴은 청백해졌습니다. 재현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약병과 병원의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라고 했지? 그런데 왜 나를 이런 약을 먹게 했는지 설명해 보렴. 내가 기억을 잃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나를 조종하려 한 것이 너희가 말하는 나를 위한 행동이었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담원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현은 마지막까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어머니가 더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 약도 의사가 어머니께 필요한 거라고 해서 하지만 그의 견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습니다. 재현아, 어머니를 속이려 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니? 너희가 이 계약서를 준비하고 나를 이용하려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두 아들은 더 이상 견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표정은 서로를 원망하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저를 위한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속이려고 했고 나의 약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했어. 하지만 너희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어머니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결코 바보가 아니란다. 어머니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재현과 준호는 궁지에 몰리자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야. 어머니 음료에 약을 탄 건 내가 한 짓이잖아. 재현이 허전한 얼굴로 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뭐? 형이 이 모든 계획을 세웠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떠넘기려고? 형이 처음부터 시작한 거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저를 신경 쓰지 않는 듯 오로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재현은 준호를 손가락질하며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약을 직접 탄 게 아니야. 너도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잖아. 결국 내가 동의한 거라고. 준호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잖아. 난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저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믿어왔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 추악하게 드러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은 제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재현은 장남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었지만 그의 행동은 저를 실망시켰고 준호 역시 조용하고 믿음직스럽던 모습 뒤에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재현은 준호를 향해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하지 말자고 했으면 넌 뭐라도 했겠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나서서 한 거야. 준호는 분노를 참지 못한 듯 재현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형은 항상 그렇게 남 탓만 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제 와서 나를 끌어들인다고? 형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들의 싸움은 이제 감정적인 분노의 발산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싸움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격해질수록 저는 그들의 말싸움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점점 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의 싸움을 멈추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제 목소리에 놀란 두 사람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를 탓한다고 해서 너희가 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모든 일은 너희 둘 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재현과 준호는 서로를 흘낏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변명하려는 듯 보였지만 제가 단호히 선을 긋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저는 깊은 슬픔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제가 그동안 알았던 사랑스러운 아들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탐욕과 이기심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믿었던 두 아들이 그 믿음을 이토록 철저히 저버린 사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아들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오늘부터 어머니는 너희와의 인연을 끊겠다. 그리고 이 땅에 손대려고 하지 마라. 이 땅은 내 남편과 나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제 말에 두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들이 정말로 이 말을 받아들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성함을 듣고 빠르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는 땅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두 아들이 다시는 이 땅을 건드릴 수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더 이상 두 아들의 손길이 닿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제가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재현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 바로잡을게요.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준호도 한 달 물러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한 행동은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이미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그것은 너희 스스로의 몫이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다. 그 순간 두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서렸습니다. 재현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잠시 더 머물러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했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을 용납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남편과 함께 쌓아온 삶과 추억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을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두 아들의 배신 속에서 배운 것은 저에게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추억이 깃든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셈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안식처로 여겼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지키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재현과 준호의 배신으로 얼룩진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은 저희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나섰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들, 우리가 함께 가꾸었던 작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의 행복했던 날들이 떠올라 잠시 발걸음이 멈췄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이제 저 자신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후 저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집 한 채에서 혼자 생활하며 매일 아침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고 산책을 나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의심도 없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제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재현과 준호는 제 결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후회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뉘우치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평온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도 결국 제가 결점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이후로는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끔 궁금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 하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 자신을 희생시키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신뢰가 없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아마 저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과 그 안에서 겪은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요. 이 깨달음은 제가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고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